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이 세상에 경영 토크로 풀어내지 못할 이야기는 없다라는 신념을 가지신 두 분입니다.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 담당 이사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고민이 많으시죠? 생각보다 팟캐스트 순위가 많이 안 올라가서. 예, 이 등락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두 분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예. 왜 괴롭죠? 양쪽에서 계속 쪼아대요. 순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꾸. 기왕에 하는 거 잘해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또 들어보신 분들은 또 재밌다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나요? 예. 글쎄, 이제 다른 팟캐스트들 보면 좀 심한 말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심한 말은 못하죠. 예, 저희가 좀 점잖은 편이라서, 예, 심한 말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컨텐츠로 승부한다. 네. 이게 두 분이요, 이렇게, 방송에서는 이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석에서는 계속, 좀 독하게 해야 되나? 이러시면서 고민 많이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컨텐츠로 승부하신다는 두 분이 또, 심혈을 기울여서 오늘 주제를 정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타이틀을 좀 이제 우리가 직장인들이여 역사를 배워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사실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역사에 대해 문외한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네.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을 이제 직장인들 혹은 기업 경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절실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최근 들어서 사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역사에 무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시크릿의 전효성. 예. 민주화라는 말을 잘못 썼다가 이제 여러 가지 공격 많이 당했죠. 네. 특히 일베 쪽에서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니까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아이돌을 대상으로 이제 역사 퀴즈 프로그램 이걸 했던 그 모습을 봤는데 좋았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예. 사실은 예능이지만 예. 국가가 또는 학교가 해주지 못하는 일을 예능 프로그램이 대신해줬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저도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낀 점이 나도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역사에 좀 무지한 편이구나. 나 역시도 좀 반성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남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제 자신부터 좀 돌아보는 계기가 됐었거든요. 예,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밖에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TV에서. 예. 예, 뉴스가 많이 왜곡되고 있으니까 그저 연예인들이 나와서 시시껍질하게 떠드는 것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전효성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역사에 대해서 아느냐? 이게 물어보면 본인도 아마 이제 별로 이제 잘 대답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전효성을 마녀사당하듯이 비난하는 것이 문제고, 이렇게 민주화라는 말 갖다가 잘못 쓰게 된 그 이유도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 교육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네.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연예인들이 우리 역사를 잘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우선 이제 저는 연예인들이 그런 수준인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신문이나 TV를 잘 보지 않기 때문인데 시크릿이라는 그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연예인들 보면 나는 텔레비전에 가끔 이렇게 나오는 연예인들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다 놨는지 나는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저는 구분이 가능한데.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연예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기 때문에 공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일정 수준의 소양이 필요해요. 어떤 시민으로서의 소양이랄까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이돌 스타들이 무지한 것은
그들이 마치 자랑하듯이 하는 것은 문제죠. 그러니까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죠. 백지 이미지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걸 굉장히 희화화시키면서 이제 예능에서 자리를 잡는데 문제는 많은 청소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데 있겠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어디서 들었는데, 그 안중근 의사를 닥터로 알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고등학생들, 그쵸? 네. 그 다음에 신사참배 신사를 젠틀맨, 이런 또 의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 말 갖다가 이제 아들한테 하니까 아들이 웃더라고요. 이제 본인도, 자기도 알고 있는데, 왜 형들은, 누나들은 모르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네. 유종식 대표 그 아들은 대단히 똘똘한데요? 아빠를 닮아서 아주 똘똘한 모양이네. 그래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것도 큰 문제인데요. 특히 연예인들이 무지한 것은 문제지만 지금 고위층이나 정치인들의 역사에 대한 무지는 더 큰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고위층들. 이게 고위층이라 하면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고위층이라는 개념은 중앙부처에 있는 적어도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이상의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들, 그리고 정치를 지망하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지난 한 10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한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정체성에도 깊은 그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볼 때 지금 역사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할 정도의 문제죠. 네, 역사 교육이 이제 그 부재한 것이 과연 어떤 문제를 낳고 있고, 우리가 이제 경영 토크니까 이 역사 교육의 부재가 과연 기업 경영, 조직 경영에 어떤 시사점을 가져다 주는지,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논해보고자 합니다. 네. 아주 좋은 테마 같습니다. 시의적절한 것 같고요. 네. 예, 저는 사실 그 국사를 갖다가 그 학교에서 딱 배우고, 그러니까 고등학교까지 딱 배우고, 그 다음에 딱 단절이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저도 사실 이 국사를 갖다 그다지 좋아하는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제 이공계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때는 그래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학력고사에서 국사가 필수였어요. 필수였죠. 예, 예. 그게 중요한 과목으로 여겨졌던 거. 근데 지금은 선택이에요? 예, 지금 선택이죠. 예, 지금 보니까 사탐이라고 그러죠. 사탐? 사회탐구 영역이요. 사탐 중에 하나의 영역으로, 하나의 과목으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선택되는 비율이, 수능에 선택하는 비율이 7%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선택이니까? 네. 국사를 선택시킨다 이거죠, 지금? 네, 왜냐하면 이제 국사는 사실 대부분이 외우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거는 정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는 거에 비해서 비중은 높지 않고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가려고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특별히 국사를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굳이 이 효율 대비성이 떨어지는 과목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학생들은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게 판단을 한 거죠. 예. 참나. 예, 그 서울대,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하고. 그렇죠. 나머지 대학은 이제 선택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대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 서울대 국사학과만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가. 예. 왜냐하면 거기 국사학과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전부 식민사관에 이게 경도되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있는 그대로를 가르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이덕일 선생, 제야 사학자라고 불리는 이덕일 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그 서울대 국사학과나 또는 역사학과 교수들의 행태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하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 배웠던 사람들이 식민사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국사학계를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죠. 네. 그런데다가도 또 이런 시험도 안 보니까 아이들이 역사를 배울 기회가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저렇게 무지한 상태에 있고 또 우리 고위층들은 전부 대부분 일제의 그 시대를 찬양하는 그런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도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어요, 나라가? 네. 그럼 단순히요. 저희 학창 시절의 국사를 생각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외우는 과목이잖아요. 몇 예. 년도에 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든지 어떤 그러니까 얘기를 해준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쫙 읽게끔 해주고 어떤 시각으로 그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이 안 이루어졌고요. 예. 그거는 특별히 이제 의식이 있는 선생님 몇 분이 계시다면 운이 좋게 얘기를 듣게 되는 거고 아닌 이상은 대부분 단절적으로 몇 년도에 뭐가 있었고 시험에 나오는 위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실요. 그 정도 지식을 가지는 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또 들어요. 역사적 배경이나 의미 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이제 가르치는 선생들한테는 사실 그 학생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죠. 시험이 안 나오니까. 예. 아, 그랬군요. 예. 저만 좋아했군요, 저만.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역사를 가르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역사에 관한 그 지식이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 방법론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온 길에 아주 감동을 느끼도록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이것은 그냥 순전히 암기 과목으로만 가르치게 되니까 우리 역사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역사를 싫어하게 된, 국사를 싫어하게 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그 왜 역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발전과 성장이라는 모토가 우리 사회의 어떤 대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학과를 선택할 때도요, 인문학이나 이런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야, 그 굶어 죽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대표적인 과가요, 그 반사 이익을 얻은 과가 경영학과잖아요. 두 분이 전공하신 그거요. 아, 예. 경영학과가 예. 그래서 그 학력고사 성적이 높아야만 그러니까요. 입학하는 그런 과가 됐어요. 네. 예. 참 그러니까 문제예요, 일이죠. 지금. 예.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인문학이 상당히 발전돼 있어서 인문학을 배우지 않고 인문학적 소양이 없이는 경영대학원이나 또는 이제 로스쿨이나 그런 또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를 진학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실용학문을 하고 있는 로스쿨이나 또는 비즈니스쿨이나 또는 그 의과대학 같은 데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학부과정에서 철저한 소양교육, 인문학적인 그 배경을 철저히 익힌 다음에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육이 잘못돼서 고등학교 교육까지도 제대로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그리고 직업적인 훈련만 배우는 기능이 있는만 양성하고 있잖아요, 대학들이. 네네. 그래서 우리 미래가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우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시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가 이제 제대로 교육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죠? 특히 이제 그 현대사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무지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현대사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아직도 기억이 나요. 학창 시절에 국사책을 보면요. 일단 첫 시작이 석기 시대부터 시작을 하죠. 예. 그러면 꼭 뒷부분에 가면은 시간이 촉박해요. 예. 흐지부지 하고 넘어가. 네, 그래서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도 시험 범위도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예. 맞아요. 네. 왜냐면 이제 그냥 그 당시 사실 제가 교육받은 시절은 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죠. 뭐 그때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 군사 혁명 쿠데타로 이제 그렇게 열었기 때문에 자기 정권을 이제 열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을 기회를 사람들한테 주지 않은 거죠. 네. 예. 그래서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비판을 가하는. 예. 그래서 뭐 요즘에 이제 TV조선이나 뭐 채널 A에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근거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 사실 그 5.18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요. 역사를 사실 해석의 문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네. 분명한 거는 팩트와 해설은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벌어졌던 사실에 대해서 역사는 해설의 문제 아니야라는 식으로 해서 팩트마저 부정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역사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참 헷갈리고 있고 특히 근현대사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사람들이 이 사실과 해설을 헷갈려하고 혼동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 해석도 여전히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되죠. 그렇죠. 그 방송 보니까 뭐 이제 근거가 확실한데 무슨 소리 하느냐 이렇게 근거도 하나도 안 되고 그냥 억지 주장만 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뭔 방송을 했는데요? 미안해요. 예. 제가 종편은 아예 보질 않기 때문에 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탈북자가 나와가지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이 북한군이 북한 게릴라들이 많이 개입했다. 그 북한군의 게릴라들이 광주 5.18 광주 사태가 예. 그게 이제 북한군이 와가지고 저지른 거라 예. 계엄군에 가서 진압하는 것이 정당했다 이 얘기를 주장한 겁니까? 예, 그렇죠.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정신 나간 인간들이로구만.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근거를 물어보니까 근거가 너무나 확실한데 무슨 얘기하느냐 이렇게 근거도 하나도 안 되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억지 주장을 했었죠. 어떤 놈인데 그게 그런 놈? 탈북자였던 것 같아요. 탈북자가. 예. 네, 그 참 정신 나간 놈이로구만. 검증도 되지 않은 탈북자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얘기가 마치 북한 사람들의 생각인 양 또는 사실인 양, 북한의 현실인 양 받아들여지는 이 현실도 그래서 참, 그게 조선 예. TV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예, 나왔습니다. 이사님 일단 뒷북을 너무 심하게 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아니 네. 조선 TV를 무슨 TV라고 그래요? 그거 조선 조선. TV 그러면 TV조선. TV 조선입니까? 예. 미안해요. 아니 나는 그래서 TV 조선이라 그래가지고 난 이북 방송인 줄 알았어요. 많은 북한에서.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네. 그런 방송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교과서에서도 이제 제대로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지 않더라고요. 계엄군이 이제 시민군한테 발포했다 이런 내용을 실은 교과서가 별로 안 됩니다. 예, 17종 중에서 고작 5종밖에 그런 사실을 명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계엄군이 진압했다는 사실을 거기 교과서에 없단 말이죠. 이 발포했다라는 사실이 없고 이제 진압을 했다라고 뭉뚱그려서 약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사실은 한 나라의 군대가 자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눴고 실제로 발사를 했다. 발포를 했다라는 사실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죠. 사실이잖아. 사실인데 명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얼마 전에 22일인가요? 이 교육부 장관 서남수 이 사람이 또 망언을 했습니다. 예. 이 5.18 민중 항쟁을 갖다가 이 그냥 정치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이슈 이 정도로 굉장히 폄하하는 발언을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교육부 장관이? 예. 이 교육부 수장조차 이렇게 엉뚱한 회계망측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사실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다음에 이 우리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이 서남수 씨도 이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로구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위쪽에 많이 있으세요. 예. 그렇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또라이들 네. 또라이들이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다 그분들이 또라이라는 걸 아는데 그 세계에서만 몰라요.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예. 예. 우리가 이제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역사가 좀 반목해 주느냐. 역사를 뭐 배우면 이게 뭐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병도 못 고치고 뭐 범죄자를 잡지도 못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역사는 실용 학문이 아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네. 예. 그러면서 역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좀 무지한 인간들이 많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대학교 입학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선배들이 읽힌 책이 역사철학. 역사에 관련된 책들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 책들을 기본적으로 필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떤 토론에도 참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도 예, 대학에 다닐 때 그 가장 좋게 잘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E.H. 카의 네. 역사란 무엇인가. 그렇죠. 이것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그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그 책을 읽어보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거가 이제 실용적이지 않으니까 일단 역사에 대해서 떠들면. 예, 맞습니다. 근데 역사라는 것은 실용 학문이 아니고 지금 저기 유정식 대표 말대로 이게 밥 먹여주지 않거든요. 역사 공부해도. 무슨 아무런 우리의 당장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요.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역사는 실용 학문이나 먹거리와 일거리 배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먹는 것과 일하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근거이고 우리가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모른 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는 그 실용적인 의미로서만 이제 물질 또는 겉포장, 그러니까 화장빨 이런 것들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화장빨. 순간 굉장히 움찔했네요. 네. 문희정 선생이 화장빨로 지금. 예, 화장빨입니다. 예. 화장빨로 많은 사람들을 지금. 예. 요즘에 페이스북 보니까 인기가 많던데요, 보니까. 하루에 막 그 수백 명씩 친구하자고 뭐 달려든다면서요. 예. 그게 다 화장빨 때문인데요. 속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 화장빨이 가려져 있는 저의 역사의식과, 아직은 비루하지만 역사의식과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열정, 그리고 이 미디어 협동조합에 대한 애착,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자꾸 화장빨만 보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사회가 지금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단면이겠죠. 표피적이고. 네. 이게 문제죠. 그래서 그 문희정 선생하고 친구하려면 반드시 우리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조합원 아니면은 친구 안 합니다. 예. 네. 그 역사가 실용 학문이 아닌데 왜 배워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차차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요. 이 교육 당국들, 이 뭐 아까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이제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예, 이 사람 그 1차관이죠. 네. 이 사람도 이제 엉뚱한 말을 좀 이제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을 키우려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코딩을 가르쳐야 된다. 즉 프로그래밍을 가르쳐야겠다. 이런 이 사람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예,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유럽의 그 교육 전문가들, 네. 교육부 관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그래요. 절대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코딩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 세계에 대해서 상상하고, 말하자면 해리포터 같은 책을 읽고 그다음에 자기 동물들과 대화하고 이 사물들과 대화하는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컴퓨터 기술 코딩하는 능력을 길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스티브 잡스가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인정받는 이유는 창의성. 네. 이전에 없던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능력이 뛰어나서 인정을 받는 것이지, 단순히 컴퓨터 전문가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닌데도 왜 우리 사회는 주목을 잘못하고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네. 스티브 잡스 평전을 쓴 그 스티브 잡스란 책을 읽어보고 좀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윤종록 씨 같은 사람이, 난 뭐 이 사람 백그라운드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천박한 생각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안 다녔지만 그의 전기나 평전을 보면요, 철저하게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고 인도를 6개월 이상 여행하면서 인류 문명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 물을 저도 인도 2번이나 출장 가서 고생했지만 가서 보면 인간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6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이 사람이
그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가 나가지고 장염 걸려가지고 생고생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인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어디까지 인간이 낮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참선을 배워서 평생 내가 선사가 될까도 생각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이 컴퓨터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예, 그 사람은 어떤 제품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의 컨셉을 이제 이끌어 갔던 사람이지, 그걸 직접 코딩하고 만들어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상상력의 천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줘야지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게 무슨 개소리야 이게. 그러니까요. 이 교육 정책들이 참 잘못된 게 대학에서도 사실 대학 하면은 제일 보편적으로 하는 말이 진리의 상아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그 진리의 상아탑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뭐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고요. 계속해서 대학과 관련된 정책들 역시도 어떤 표면적으로 무언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학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예, 얼마 전에 이제 한남대에서 이제 철학과하고 동문과 이 두 과를 폐과한다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철학과를 폐과한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굉장히 멘붕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총장이나 이사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 이것도 정신 나간 또라이라고만. 이 인문학이 과연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 얘기하면서 인문학을 중요시해야 된다. 그 사람이 인문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창의적인 기업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행동은 또 다르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중앙대학이 두산에서 인수해가지고 중앙대학이 뭐 전 필수 과목으로 회계학을 가르친다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나는 이게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 성균관 대학은 뭐 2020년까지 뭐 교수들 테뉴어 제도를 뭐 없앤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삼성에서 인수한 이후에 나온 정책들이죠. 예, 그렇죠. 네. 이게 대학을 어떤 직업인을 가르치는 직업인 양성소로 전락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래가 그래서 참 암울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지금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그 지도자들의 정신 상태가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1920년대 내 시카고 대학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과 같은 명문 대학으로 발전하게 됐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1920년대 말에 로버트 허친슨이라는 총장이 그 젊은 나이에 총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 커리큘럼을 개혁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인류 문화유산으로 남을 만한 100권의 고전을 반드시 읽게 했어요. 100권을 그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다 읽도록 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 수많은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 이공계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제임스 왓슨에 대한 전기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임스 왓슨의 전기를 보면 이 사람이 자서전을 3권을 썼어요. 그 중에 번번이 이 사람이 자기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읽었었던 이 사람이 시카고 대학을 나왔거든요. 시카고 대학에서 허친슨 총장의 그 교육 개혁에 따라서 그 고전들을 계속 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공계 출신이거든요. 그 DNA 나선 구조만 그렇죠. 발견한 사람. 그렇죠. 그게 그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 청소년 시절에 그 로버트 허친슨 총장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조건 읽은 거예요. 뭐를? 인류 문화유산이 될 만한 고전들 100권을 읽은 거예요. 그것이 그 사춘기, 그 예민한 시절에 읽었던 것들이 자기 생애를 그렇게 이끌어왔던 거죠. 이런 교육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다 뭐 회계학을 필수 과목으로 한다든지 나는 경영학을 했으니까 회계학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회계학을 필수로 과목으로 배워야 할 게 아니에요. 그럼요. 예. 저는 제가 그 사회에 나와서 아나운서란 직업을 가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철학을 전공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걸로 밥 먹고 살겠냐고. 그리고 철학과 나와서 어디 취직을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제가 학부에서 배운 그 학문이 참 도움이 많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 나왔고, 그리고 말을 한다는 건 결국은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제가 그 훈련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확신을 해서, 제가 철학을 배웠기 때문에 저는 더 좋은 방송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데요.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네. 고전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전 읽는 거 진짜 이게 졸렵습니다. 지루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걸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인문학 교수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야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거를 읽을 동기부여가 생기고,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자기 의무감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피화되고 살이 되어서 자기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게 하고 지향점을 갖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철학과 교수들도 좀 문제가 심각해요. 네. 또 인문학 하시는 분들도 대학 교수들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네, 유정식 대표께서는 학부에서는 이공계를 전공을 하셨고, 네.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대표적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할 것 같고, 네. 역사 인식이 살짝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아픈 점을 꼭 찝으셨네요.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단점이랄까? 그런 약간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네. 책으로서 많이 그런 것들을 좀 보충하려고,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 그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일을 하실 때 있어서. 예, 당연하죠. 예. 제가 이제 경영 관련한 책을 쓰더라도 그 어떤 그 글쓰기 어떤 그 스킬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고전해서 그런 어떤 흐름에서 다 찾아올 수 있거든요. 이 역사라는 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거대한 이제 스토리이죠. 그런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맥락을 이해하고, 그렇죠. 예,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하고 있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는지, 그런 어떤 관점이랄까 사실도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책으로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비슷한 얘기가요. 저희가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저도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시장 가서 콩나물값만 계산을 하면 되지 수학을 왜 배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논리의 과정을 몸에 습득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직접적으로 어떤 내가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게 어디에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과 맥락을 이해하는, 말 그대로 어떤 사고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보이지 않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건데, 사람들이 참 잘못 이해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실제로 역사 교육의 부재로 인한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서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그 전에요. 네. 저는 우리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제대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지도 못하고 어떤 처방전을 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아주 뒷방에 처박혀서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폐과 당했다고 했는데 그런 비판이 있더라고요. 폐과 당할 때까지 이 교수들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아무 역할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가 칸트가 뭐라 그랬다면 칸트가 뭐라 그런 얘기만 쫙 얘기를 하고, 학생들은 그걸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자기도 아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움에 대한 가르침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병리적 현상을, 이런 사회적 현상을 어떻게 하면 인문학자로서 이것을 바로잡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 견해를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다 외쳐야 하거든요. 근데 철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이 지금 무슨 외침이 있어요? 아무 외침이 없습니다. 아무 외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로구나 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독일 사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독일 얘기를 하면 되게 싫어해요. 하여튼 좌우지간 많은 사람들이. 근데 미국 얘기하면 다 이렇게 쌍수를 들고 환영하면서 네. 독일 얘기만 하면 영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80년대 독일 그 유학 시절에 이 보면 독일 사회가 우리보다 건강하다는 느낌을 갖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인문학자들이 살아있거든요. 사회가 국론이 분열되고 여러 이슈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랬을 때 말하자면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병들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분열 조짐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명쾌한 분석을 내고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유르겐 하버마스 같은 철학자가 나타나서 현재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오히려 그 독일은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잖아요. 그런데 논의 과정을 보면 이런 의사소통 구조가 점점 이렇게 독재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아주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같은 이게 퀄리티 페이퍼가 나타나서 전면에 그 철학자의 견해를 실어줍니다. 그러면 그때 논의했던 모든 사람들이 쫙 무릎을 꿇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힘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나아갈 지향점을 밝혀주는 거거든요. 횃불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철학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개신교 교회 목사들이 논문 표절해가지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같은 사람 봐요. 얼마나 치사한 짓을 하고 있나.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신학자들도 찍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 찍소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와대 허태열 무슨 비서실장이라고 있잖아요. 제2인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복사학위 논문으로 그 박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철학자들이 나타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찍소리도 안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점점 병들고 있는 겁니다. 인문학자들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들이 배운 거는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그런 학문을 한 것인데 지금 말하지 않으면 언제 말하려고 당신들이 지금 배웠나요? 예,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종편들이 이상하게 이야기할 때 역사학자들이 나와서 규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찍소리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역사학자들이. 예. 지금 자, 그런 철학자들, 사회 철학자 같은 독일의 니클라스 루만 그 빌레펠트 대학의 교수였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와서 사회적인 이슈가 나타나면 와서 그냥 아주 도끼로 내려 찍듯이 그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찍소리를 못 해요. 이런 인문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공부한 그 인문학자라는 사람들이 대개 그 사람들이 가르쳐준 이론이나 달달달달 외우고 와서 자기 제자들한테 큰 소리나 치고 앉았는 이런 인문학자는 우리 사회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지금 뭐 이제 그 역사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때,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우리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배, 여기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금기를 계속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이제 사망한 사람들 그 시체를 보고서 홍호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굉장히 또 즐거워하는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러니까 뜨악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진짜. 할 말을 없게 만들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탈을 쓰고 여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사람들한테는 이 마지노선이 없어요. 그래서 다 정신병자들만 모여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어찌하여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예, 그런 반응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예, 놀이 문화처럼 하나에. 사실 이렇게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해요? 동조하죠. 좀 더 자극적인 걸 만들어내려고 이렇게 회원들끼리 하더라고요. 아, 이거 할 일 없는 놈들이 이런 짓을 하는구나. 예. 사실 이렇게 이런 사회적 금기조차 자기네들 놀이로 여기는 이런 현상, 이게 사실 이제 역사 교육의 부재죠. 역사 교육의 부재예요. 예, 왜냐하면 역사라는 게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되고 있고 현대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런 여지를 걔네들한테 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 현대사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돼 있고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자기네끼리 들고 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아요. 예. 이게 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이 역사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놀이를 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역사 교육하고 대학 교육이 이제 부실한 그 틈을 갖다가 일베가 대신 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네. 예, 참 큰 문제인데 이제 이게 88만 원 세대의 그 저자죠. 예, 박권일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베가 이제 사회적 금기를 계속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역사 교육의 부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거에요. 사실 우리가 7,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도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역사 공부를 좀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했잖아요. 그렇죠. 억지로라도 좀 했는데. 했고 또 이제 학생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빈틈을 그렇죠. 많이 메워줬었죠. 지금은 학생 운동이 아예 없어졌죠. 예, 지금은 취업 공부하느라고. 예, 그것만 하고 이제 수업료 인상 저지 투쟁 네. 그것조차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에는. 예. 그래 말이에요. 참 먹고 살기가 팍팍해진다라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또 약간은 이기주의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한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역사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좀 스터디를 해봤는데, 네. 역사의 이제 문외한인 주제에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예, 일단은 이제 역사라는 게 굉장히 거대한 시간과 거대한 공간, 스케일을 크게 갖는 그 사회 과학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 전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만약에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런 평화 시기에 전쟁의 어떤 그 아픔이랄지 전쟁의 어떤 그 의미랄지 이런 거 어떻게 우리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 평화적으로 지내야 된다.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역사 의식을 갖다가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조지 산타야나는 철학자가 뭐라고 그랬죠?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예.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예. 어디에 가면, 제가 다시 독일 얘기를 하면, 뮌헨의 한 30km 북쪽에 뭐가 있냐 하면은, 다카우라는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역사 교육장으로 독일 사람들이 그걸 박물관처럼 만들어 놓고 학생들에게 자기네 조상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길 2번이나 가봤는데, 가보면 참혹한 생체 실험하고 막 이랬던 것 그대로 전시해 놓았습니다. 그 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조지 산타야나, 그래서 과거를 잊은 사람은 그 과거가 되풀이되는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역사를 다시 밟게 된다. 그런 얘기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죠. 예. 네, 정확하게 문구를 외우질 못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과거에 비참했던 고난받았던 역사를 반드시 되풀이하게 됩니다. 네, 설사 그것이 우리가 감추고 싶고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과거일지라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럼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본 구구파들 거의 아베 정권 들어나서 더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역사를 왜곡하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역사를 왜곡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되죠. 우리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애써왔던 우리의 선각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본을 잘 본받아서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생각해요. 박근혜 정부가 그래서 나는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대거 정부에 지금 가담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큰 문제죠, 지금. 네. 예, 우리가 이제 실용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 행정학, 이런 사회과학들도 사실은 역사를 알지 못하면 나올 수 없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는데요. 맞아요. 예, 이 법학, 행정학. 사실 이제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이론을 만들고, 이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드는 그런 학문인데, 역사의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법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그런 걸 이제 캐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법학이라는 것은 법률이라는 것은 시스템이잖아요. 한 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아주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적 시스템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역사적 정보가 부실하고 교육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인간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구조나 프로세스를 설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이유는 그런 역사적 정보가 부실한 데서 오는 시스템 설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우리 유정식 대표가 이런 시스템 설계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잘 모르면 사회적 구조물을 잘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잘못된 곳에다 집을 세우게 되는 거죠. 예, 역사라는 게 이제 거대한 사고의 어떤 실험실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 한번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그 이제 해방되고 나서 미 군정으로부터 우리 정부를 이승만과 그 일당들이 이양받았잖아요. 그 정권을 그 잡고 나서 이승만 그 대통령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거나 희생한 흔적은 거의 없어요. 오직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정적을 살해하는 등 독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서 이승만이 그런 짓을 했느냐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했다는, 독립운동하는 척은 했어요. 그건 분명해요. 예. 역사적 사실이 그것을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애국 독립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 걸림돌이 됐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친일파들과 손을 잡고 독재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물러나고 말았는데 자기 본의와 상관없이 물러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이 근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왔잖아요. 그게 완전히 잘못된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출발을 잘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하자면 자신의 개인적인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이라는 인간을 비교하고 싶으면 독일의 초대 수상이었던 콘라드 아데나우어 같은 인물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뉴라이트 같은 그룹이 있잖아요. 역사를 왜곡하고 싶어서 아주 안달이 나는 이런 자들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보면 역사의식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잘못 출발된 것에 기대지 마시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보시고 우리 민족이 지난 100년 동안 어떤 굴곡의 역사를 가져왔었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이승만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대사의 첫 단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는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업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역사라는 게 거대한 실험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시장님들이 역사를 알아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 역사가 사실은 이제 사회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어떤 지침을 주는 그런 좋은 재료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기업들은 항상 미래를 고민하고 있거든요. 미래에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사실 인사 쪽, HR 쪽이라고 그러죠. 이쪽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시나리오 플래닝도 제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플래닝은 일종의 이제 미래의 어떤 대비 전략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대략 몇 개 시나리오로 구분짓고 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가 이걸 이제 예행 연습하는 이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역사적인 사실로부터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그 사실을 바탕으로 미래도 이렇게 될 것이다를 갖다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 대비를 위해서라도 이 과거의 역사를 충분하게 우리가 배워둘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관해서 아는 감각을 저는 역사의식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네. 이제 이런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정치인이나 경영자나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정식 대표 얘기대로 그 앞으로 어떻게 갈지를 미리 예측하게 해주는 정보가 그 속에 담겨 있고 그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 아니라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각에 예민하게 되려면 우리 역사 교육이 철저하게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 멀쩡한 사람인데 아주 멍청한 짓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 대개는 그 역사의식의 결핍에서 옵니다. 겉으로는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대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생겨났죠.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역사의식의 결핍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그분은 뭐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은 뭐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왜 역사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예. 우선 첫째 그 박정희라는 한 인물 자기가 물론 그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지만 그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역사는 항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 역사의식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객관적으로 자기 아버지를 평가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이제 국민들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뭔가 그 박정희의 향수를 이렇게 그 있어서 박정희 향수 때문에 그를 지지했는지는 모르지만 100년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희는 그렇게 우리 경제 발전이나 또는 우리 역사 발전에 있어서 큰 공헌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다 잘못한 것은 아니죠. 물론 공과가 있게 마련이죠. 뭐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뭐 100% 노무현이 잘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공과가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과를 명확하게 따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객관적 역사의식, 역사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역사의식이 부족한 한 사람을 한 사례로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기억나는 사람은 정운찬 국무총리인데요. 예. 이 양반은 이제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경제학자로서 많은 그 후학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이 시대의 지성인이고 그를 또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한 경력과 또 뭐 이런 그 지성인으로서의 그 풍모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내실을 들여다보면 형편없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이죠. 국무총리 시절에 국회의원이 그 의회에서 이렇게 물었잖아요. 731 부대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 양반 대답이 아주 가관이죠. 우리 독립군 부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한 걸로 내가 들었어요. 제가 그때 멘붕이 됐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지성인으로서 국무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731 부대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현대사,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아주 비극적인 사태죠. 일제 군국주의의 상징이었거든요. 731 부대라는 것은. 생체 실험한 그쪽 아니에요? 그러죠. 네. 그리고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지냈던 이 식민 시대에 우리 민족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어떻게 당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국무총리까지 올랐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의 정말 비극 중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무위원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의 역사의식을 그래서 잘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5.18 민주화 투쟁을 폄하하기 위해서 보훈처장이라는 자가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예. 누구나 이게 따라 부르는 이 노래를 못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가 역사의식이 제대로 갖췄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보훈처장이잖아. 예. 안 됩니다. 윤창중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자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역사의식의 결핍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런 자를 청와대 대변인으로 앉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민족의 운명을 거는 외교 현장이잖아요. 대통령이 가서 초강대국의 미국 대통령과 지금 협상을 하는 자리에서 성추행을 하는 자, 이런 자가 역사의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를 청와대에 앉혀놓는 이 사람은 또 무슨 역사의식이 있겠어요? 정말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경영 현상을 다루는 경영자들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역사의식이 없으면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가 없죠. 최근에 뉴스타파가 소개한 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서 우리 조세를 회피하려 했던 자들이 있었잖아요. 이수영 씨, 그 부인 김경자 씨, OCI 회사죠. 조중권 씨, 대한항공 계열이죠. 그 부인 이영학 씨, 조웅래 효성그룹에 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효성그룹은 저거죠. 그 MB의 사돈인가요? 네. 네. MB와 관련이 있어요. 한번 MB와 관련 있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은 내가 잘 못 봤어요. 좌우지가 않네. 네. 그 조웅래 씨, 그 장남 조현강 씨, 이런 사람들은 경영자로서는 역사의식이 결핍된 사람이죠. 이게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역사의식이 결핍된 사람들은. 예, 그런 경영자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어떨까요? 예, 불쌍하죠. 예. 진짜 스스로 자기가 불쌍하다는 사실을 잘 알길 바랍니다. 예. 뭐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그 학문이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저 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과학도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또 홀대를 받고 있는 그런 학문 영역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역사를 먼저 좀 이제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생물학자들이 이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다는 사람한테 그런 유전자가 있다. 알코올 의존 성향이 있는 유전자가 있다. 이렇게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죠. 네. 예, 그런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알코올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이것도 이제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발견이긴 한데, 사실 이 사회적 실체로서의 의미는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집단에 따라서, 어느 사회에 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어느 시기에, 어느 정책하에 있냐에 따라서 알코올 중독의 정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역사를 모르면 왜 그런 변화가 있어 왔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그 트렌드하고 패턴을 알면 여러 가지 뭐 사회 현상들, 뭐 중독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갖다가 다각도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어떤 그 역사에 대한 어떤 사실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기업에서 발견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왜 우리 기업에서 발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런 그 힌트도 얻지 못하고 그냥 계속 해오던 관행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의식이 없는 네. 사람들은 그것이 뭐 학자든 경영자든 또는 그 일반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일이 우리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는지 반성하기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의식을 갖는다는 것,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과학한 아까 이제 제임스 왓슨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DNA의 어떤 발견 이 자체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그 뭐 DNA 발견의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잘 알고 있어야지만 그렇죠. 이 뭐 과학의 어떤 그 발전 방향 이것도 이제 서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고 요즘에 과학이 또 오용된다 이렇게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예, 그런 우리가 이 과학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그 학문의 역사는 그 학문 자체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예.
경영학을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지만 경영학의 역사를 이해 못하면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경영학적 방법론과 스킬들이 어디서 와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 경영학의 역사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우리 팟캐스트에서 우리가 경영을 다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대학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수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미국 경영학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야만 하는지를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논의하면 좋겠어요. 네. 실질적으로 왜 우리 사회에 경제 위기가 왔을 때요. 많은 전문가들이 과거에 뭐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해법으로 그 위기를 타개했는지 일단 과거부터 먼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또다시 해법을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케인즈라는 학자가 또다시 대두가 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나간 과거, 통틀어서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들, 과거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는지를 아는 것은 뭐 비단 단순히 무슨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현실의 생활,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사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지게 되면요. 뭔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나와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어딘가 구석탱이에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연구되어야 할 것 같고 그런 이질감을 느끼게 만든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의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네. 네네. 네. 뭐 역사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 뭐 그로 인한 어떤 그 과정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 일어난 것이 다시 반복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때의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발생을 하지 않죠. 하지만 어떤 그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역사적 사실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꼭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네. 역사를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짜 제가 그 기업에서 일할 때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이렇게까지 현재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말하면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주 과격하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혁신적이고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유정치 대표는 컨설팅 하다 보면 그런 얘기 안 들어요? 예, 저는 뭐 이제 제가 나름대로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인사의 어떤 방향, 인사제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저를 꼭 공산주의자라고 공산주의자라고 불러. 예. 그래서 공격하는구나. 예, 공산주의는 실패한 정치인이 아니냐. 근데 왜 여기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역사의식이 결핍된 사람들의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류 정신사의 강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해왔던 몸에 밴 그것이 다라고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으면 공산주의란 무엇인가 한번 다룹시다. 예. 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물어보면 또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모르니까 공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더군다나 모르는 게 칼 막스가 또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칼 막스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해요. 뿌리 몇 개씩 달린 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이게 아주 진짜 돌아가시겠어요. 예, 우리가 할 얘기가 참 많네요. 예약이 계속 얘기할수록 걸리네요, 계속. 예. 예, 역사가 이제 어떤 도덕에 대해서, 윤리에 대해서 어떤 개념도 굉장히 그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데, 역사 인물들이 사실 그 대립되는 인물들이 많잖아요. 서로 라이벌 있었고, 있죠? 그럼요. 예. 문희정 아나운서께서는 이제 선덕여왕 좋아하신다고 그랬죠. 좋아한다기보다는 저는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사극을 좀 좋아하는데요. 사극을 좋아하는 이유가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들의 행태는 저는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극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 행동의 패턴을 좀 배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떻게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행태가 그대로 반복이 될까라는 생각에 다
한복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하나를 보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단순히 뭐 그게 사실이었냐 아니었냐를 떠나서요. 그들의 생각의 패턴을 좀 읽는 연습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역사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대립되는 인물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이 왜 그런 갈등을 일으켰는지, 그렇죠. 예, 그런 딜레마를 갈등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렇죠. 이걸 이해하면서 이 도덕관념을 갖다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네네. 이 그런 관념이 없으니까 뭐 공산주의는 무조건 나쁘다, 그렇죠? 이 공산주의자는 무조건 나쁜 늑대의 탈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우리 이사님도 왜 역사 의식이 없는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요. 궁극적으로는 사실 그 사람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체성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이제 뭉뚱그려서 표현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다니죠. 그 시대의 주류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냥 대세에 항상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옳고 그름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대세면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 요즘에 김용민 PD가 이제 진행하는 그 프로 중에 거기 그 새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 민동기 부장과 같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미디어 토크에서요. 예. 네. 그 새끼라는 그 존재가 누구냐? 예, 사람들이 굉장히 굉장히 궁금해하죠. 예. 네. 근데 거기 나오는 그 새끼, 그 사람이 과연 그 대세를 따른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래요? 예. 네. 몰라요. 내가 그 민동기 팟캐스트를 못 들어가지고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진보 쪽이 대세면 그쪽 인사한테 가서 빌붙고. 들러부터? 예. 지금은 또 이제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으니까. 예. 이쪽에 가서 들러붙는구나. 예, 들러붙고 이제 그 방송국에 누가 좌파 인사다 그 명단을 갖다가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와우. 대단한 사람이네요. 굉장히 충성도가 높으신 분이네요. 예, 정체성이 없는 정체성이 박쥐 같은 인간이죠. 왔다 갔다 하는군요. 예. 네. 그래요? 아유, 부끄럽네요. 그거를 그 새끼라고 합니까? 예, 거기서 이제 김용민 교수가 그 새끼라고 이제 욕을 합니다. 그래요? 예. 네. 네.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저희보다 팟캐스트 순위가 훨씬 높으니까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이게 컨텍스트를 잘 몰라가지고. 예, 그러면 이제 사실 보면 그 사람 그 새끼라고 칭해지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또라이죠, 그렇죠? 또라이죠. 예. 역사 의식이 없는 인간들은 다 또라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운찬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호우되면 멀쩡하지만 또라이입니다. 어떻게 731 부대를 모르냔 말이에요. 나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앞으로 지성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할 때는요, 좀 그 사람의 역사관이 어떤지를 좀 살펴본 다음에 지성인이란 단어를 붙여주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서울대 나오고 대학교 총장했다고 해서 지성인이라고 붙여주는 건 너무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네. 시험 봐야 될까요, 시험? 역사 시험을 본 다음에. 그것도 논술고사로 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단답식이나 어떤 객관식이 아니라 논술로 봐야 돼요, 논술로. 그렇죠. 예. 그렇죠. 논술로 쳐가지고 이 국민들이 이렇게 채점을 하게. 공개를 하는 거죠. 공개. 예. 논술 쓴 내용을 공개를 해. 인터넷에 딱 공개해놓고 그렇죠. 시민들로 하여금 국민들로 하여금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렇죠. 야우. 우리 국민 TV에서 그런 일 해보면 어떨까요? 어떤 일이요? 유명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위 공직자들 네. 대상으로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의 역사의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 그래프로 이렇게 네. 표시를 해주고. 그렇죠. 예. 오케이.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경영학자지만 해보고 싶었던 것은 그 사람이 향후에 어떤 이제 성취를 국가나 우리 민족이나 사회를 위해서 어떤 성취를 이룩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채용할 때도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우리 회사에서 얼마만큼 공헌할 건지를 미리 예측해야만 되잖아요. 그런 예측 프로그램을 제가 운영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좀 확장해서
우리 정치인들 또는 경영자들 또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난 법관들에게도 좀 하고 싶은 사법부에다 대고도 네.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긴 한데 네. 그런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어세스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가 과거에 어떤 행동 패턴을 보였고 어떤 의사결정을 했고 그래서 무엇을 성취해 왔는지를 보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는 국민TV 부설 연구기관을 하나 세워서요. 이제 예. 세계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미디어 협동조합 경영연구소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하나 만들어서 예. 한번 이걸 해봅시다. 저희가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무한도전에서 사실 아이돌들에 대해서 역사 교육을 해줘서 그게 참 국민들에게 감동을 가져왔고, 유 대표님께서 요즘은 예능밖에 볼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학교가 일정 부분 담당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미디어로 대체가 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텔레비전에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이다라고 믿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TV 청취자들도 굉장히 요구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역사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 국민TV만 좀 들어도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질 수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기관에서 지금 뭐 교육부 장관이든 또는 뭐 거기 뭐 우리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지금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교육을 하자. 그래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보도 담당하는 정운현 이사가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청소년을 위한 현대사 강의. 이런 걸 준비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운현 이사께서는 그 근현대사 관련해서 책도 굉장히 많이 쓰셨고요. 많이 그 정확한 그 사실적 근거에 입각해서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수십 년을 바쳐서 그분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운현 이사는 내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은 친일 문제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역사 인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아주 그 김영민 PD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우리 역사 문제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그 현대사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라서 아까 우리 유 대표가 일베 예.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심각하다 우리 역사 인식이. 그래서 이걸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과 저도 그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자녀들 또는 청소년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언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이름으로 개설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역사라는 게 굉장히 풍부한 그 스토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재미도 있고 상상력을 풍부하게 그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대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해리포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팔렸더라고요. 엄청 팔렸죠. 예, 보니까 2011년 7월 기준으로 4억 5천만 부 이게 팔렸더라고요. 와. 예.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게. 지금은 아마 이제 5억 부가 넘었을 거예요. 음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꿈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책이 사실 나오는데요. 6월 달에 나올 예정인데 네네. 저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뭐죠? 제 꿈은 이제 책이 1만 부만 팔렸으면 좋겠다. 아, 예. 그래? 뭐 그렇게 1만 부를 넘은 책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좀 1만 부가 넘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데 5억 부는 과연 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산매부수예요. 네. 예. 근데 사실 해리포터 보면 사실 이게 판타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어떤 이 소양이 없으면 나오기 힘든 그렇죠. 그런 책입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제제왕이라는 책도 사실 중세 유럽의 역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그다음에 이제 사회인들한테 여러 가지 상상력, 창의력 이걸
발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역사라는 게 고리타분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 창의적인 어떤 창의적인 작품이나 이런 거 보면 반드시 역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역량이 개입되어 있어야지만 그런 창작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꼭 이제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아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과학 영재들을 위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제가 충격적인 사태를 한번 만났었는데요.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 남한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이해가 전혀 없어요. 조선족이라는 게 뭔지를 그 유래도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대학생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조선족에 대해서는 사회적 현상으로만 이해를 하죠. 조선족이 있다. 그 네. 사람들은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조선족 범죄가 심각하다. 네. 그리고 문제가 심각하다. 같은 동포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그들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근데 뭐 이런 한국말 얘기들. 좀 이상하게 한다. 네. 뭐 그 그 정도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주로 어딜 나오냐면 과학고등학교를 나온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에서는 역사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사는 선택 과목인데 과학고 다니는 애들이 역사를 선택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이런 좀 충격적인 우리 교육 현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 그렇지만 과학자에게는 국경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과학자의 연구 결과물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국적 있는 과학자를 양성하는 게 절대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제가 확보해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그 아너스 프로그램 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의 만주 벌판을 달려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산이 확보돼서 걔네들을 데리고 이제 만주를 갔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만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말 타고 달리던 만주 벌판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에 우리 땅이었습니다. 고구려 때 그리고 발해 때 예. 우리 땅이죠. 우리 땅이었습니다. 네. 우리 땅. 이제 네. 거기 만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그 남북한 산하와 똑같습니다. 이게 전혀 다르질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이 황허강 있는 쪽으로 넘어가면 풍광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 만주 벌판은 우리나라 풍광이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제가 압록강도 보여주고, 그래서 그 일송정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성중학교 가서 그 윤동주 시인의 시가 있는 것도 보여주고, 그 대성중학교 나오신 분들이 훌륭한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연변에 우리 조선족을 위한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그 연변 과기대에 가서 조선족 학생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왜 우리가 그 지방을 간도라고 부르게 됐는지 그래서 왜 북쪽에 있는 걸 북간도라고 부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광개토 태왕이라고. 네, 광개토 태왕인데 중국이 그 클태자를 클대자로 바꿔버린 거죠. 네. 그래서 광개토 태왕비를 가서 보는데 그 중국 동북공정 때문에 거기 가서 사진을 못 찍게 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사진도 못 찍고 거기 가서 그냥 전체 이렇게 단체 사진만 찍고 그 앞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길림성 연변에서 출발해서 만주 대륙을 가로지르는 밤샘 열차를 타고 그래서 침대칸을 타고 하얼빈을에 갔습니다. 하얼빈역에 도착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하얼빈역이. 그 하얼빈역에 도착해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무미를 저격했던 바로 그 장소가 있는데요. 그 장소는 아무 팻말도 없고 표식이 없어요. 중국 정부가 닭을 이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제3자로서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게 플랫폼에다가 이렇게 삼각형하고 네모 있어요. 이토 히로무미가 있던 것은 네모 표식. 그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총을 들고 쏘았던 그 지점은 삼각형 표식. 여기에서 약 한 5m, 7m 그 사이에
에서 이제 저격이 일어났다는 사실만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사진 찍고 그리고 이제 들어왔고 하얼빈 근교에는 그 유명한 731 부대가 있습니다. 그 731 부대 유적지에 가서 그 박물관으로 해놨어요. 중국 정부가. 그 중국인들도 생체 실험을 다 거기서 당했으니까. 네. 거기 보면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의 명패가 쫙 다 있습니다. 그 한국인들도 있고 중국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만행을 보고 일본 그 군국주의의 그 식민 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했는지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왜 우리 조선족이 만주에 가서 살게 됐는지 역사 의식을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이제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어떤 고난 속에서 우리 나라를 지켜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네, 지금 현재 일본도 그렇고요. 중국에서는 뭐 동북공정 말씀하셨습니다만 양쪽에서 소위 말해서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역사를 왜곡시켜 가면서까지 대한민국을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전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전 대변인은 국가적 망신을 시키질 않나. 내부적으로 명확히 일어났던 사건인 5.18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희화화시켜서 엉뚱한 소리를 해대지 않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말 정신 차려야죠. 네. 우리 자체부터 우리 역사부터 왜곡시키고 있죠. 네. 아우 진짜 큰일 나요. 이러다가 정말. 예. 저는요. 우리나라 없어질까 조마조마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그 또 한 가지 그냥 뭐 간단한 에피소드인데 그 731 부대를 방문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학생이 이제 그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죠. 그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까르르 하고 했는데 뭐냐. 교수님 여기가 중국 땅이잖아요. 근데 왜 일본 부대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사에 대한 무지. 이거는 도를 지나치는 거예요. 대학생이거든요, 걔네들이. 아니, 근데요, 저는 지금 계속 얘기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요. 요즘은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키잖아요. 유 대표님도 이제 어린아이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애기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요, 책을 정말 많이 읽히잖아요. 엄마, 아빠가. 네. 그러면서 뭐, 요즘은 책을 수백 권씩 사다 놓더만요. 집에다 보니까. 그래서 뭐 거실 하나를 거의 서재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예. 그때 역사책 안 읽나요? 도대체 무슨 책을 읽나요? 역사책 많이 읽힙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예, 많이 읽히면은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아마 이제 뭐 실용적인 책들 위주로 돼 있지 않을까요? 예. 답답합니다. 예. 정말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도 이 중학교 때부터는 책을 뺏어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 성적 안 올라간다고. 예, 대학 입학 시험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때 초등학교 때 아무리 읽어도 이제 나중에 다 방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 교육 문제도 언제 좀 다룹시다. 우리 팟캐스트에서. 또 예약 하나 들어왔네요. 네. 예. 심각해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이거. 아까 진짜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과학하는 친구들이 아까 이제 중국에 갔다고 말씀하신 거죠. 예, 같이. 이 과학하는 사람들, 사실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죠? 그렇죠. 이 역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글쓰기가 중요한데, 이 과학하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이유가, 이 과학자들이 이 과학의 내용을 쉽게 전달하지 못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학이 대중화되지 못하는 이유거든요. 그렇죠. 글을 못 쓰고. 네. 이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들도 보면, 이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 조사를 위해서 직무조사를 하면 좀 글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써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걸로 그 아주 짧은 문장을 한 뭐 2줄, 3줄짜리 문장을 쓰는데 네.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뭐 여러 가지 문장들이 이제 특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밑이지 않습니까? 밑. 밑. 예. 네. 그 밑이라는 말이 굉장히 반복이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 굉장히 사실은 문어체라서 네.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 그런 식의 표현을 잘 안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뭐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말인지 그 단어들 간의 호응도 잘 모르겠고
이제 보통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말하는 시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구술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글 쓰는 문서를 통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아는 컨설턴트 중에서도 이 말만 앞선 사람이 있어요. 이 고객 앞에 가면 다 뭐든지 될 것 같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보고서로 써내라고 그러면 이게 못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정작 써내지도 못해요. 본인의 생각을 갖다가. 예. 알고 보면 그런 거 다 이제 이 인문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역사를 통해서 이제 생각하고 그 생각을 갖다 글로 옮기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 컨설턴트들이 결국 자기의 사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어떤 컨설트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니까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책을 왜 사느냐.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놀래서 정말 그런 얘기를 예. 해요. 네. 예, 그 사람이 사는 책들 보면 그냥 아주 실용적인 책밖에 없어요. 예. 저는 제발요, 수많은 직장인들의 책상에 올려져 있는 처세술 관련 책들을 좀 다 빼앗아 버리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길래 굉장히 좀 놀랐는데요, 사실. 그 사람이 제 상사였습니다. 그랬어요? 예. 예전에? 예, 이제 상사였는데, 그다음부터 저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참 이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항상 쉽게 생각하는 결론이요. 그러면은 좀 다시 학교에서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일단은 좀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또는 입사 시험에서 또는 승진 시험에서 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은 좀 지금보다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핏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적용 가능할까요, 대표님? 예, 적용하죠. 제가 케이스를 보니까 GS 칼텍스가 이제 입사 시험 치를 때 국사 시험을 이제 도입하기로 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갖다가 이제 국사 편찬위원회에서 이제 주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소양이 이제 역사 의식이 있어야만 자기네 기업의 직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시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오용이 좀 될 수가 있는데 시험 본다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겠습니까? 또 과외가 많이 생기겠죠. 학원 생기겠다. 예, 학원 생기고. 학원. 예. 참나. 주입식 교육시키고, 네. 암기 교육시키고. 예. 네. 오히려 이제 필수 교육하게 되면 또 그런 또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의도는 좋은데요. 직원들 입장에서는 진짜 골치 아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네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시험도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과목을 가르칠 때, 주입식, 이렇게, 암기식 교육이 좀 없어지고, 좀 토론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준다라든지, 이런 교육이 좀 병행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역사 교육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암기식이나 이렇게 주입식으로 하기보다는 스토리텔링으로 감동적인 사실들을 역사적 사실들을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이해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서술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네. 해서 그러니까 이제 논술 시험이 있는데 또 논술 학원들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보다 자기 블로그나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SNS 같은 데서 자기의 역사의식을 조금씩 이렇게 글로 써보는 그런 훈련을 해도 서로 교감하고 나는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을 자꾸 글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유 대표도 강조하셨는데 저는 아주 그걸 100% 공감하고 인간이 자기의 사상을 문자로 기록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도한 정신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발전시킬 수 있도록
SNS에서도 좀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SNS의 대표적인 선용 사례가 이 역사 의식과 관련돼서 또 다시 좀 활발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끝으로 간단하게 한 분씩 정리를 좀 해주시죠. 괴테가 얘기했듯이 그 학문의 역사는 그 학문 자체라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다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살아있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반드시 역사의식 속에서 그것이 활용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역사의 문외한이지만 그래도 역사에 대해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E.H. 카의 그 역사란 무엇인가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역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식뿐만 아니라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걸 알고서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역사가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의식을 깨고 그리고 역사책을 좀 더 익숙하게 접하고 그리고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더 보람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최동석 경영담당 이사님 그리고 인퓨처 컨설팅의 유정식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